항공사 사무장 출신이었다는 그녀는 누가 봐도 늘씬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모든 남자 회원들이 그녀에게 눈을 떼지 못했죠. 7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불면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던 저희 유일한 낙은 골프였습니다. 골프만이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골프 연습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그녀에게 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로 늘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 투자 지분 제한, 그리고 평생 모은 전 재산 송금. 아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오기로 뿌리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금 일주일 후 그녀의 번호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알려준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새벽 베란다 난간 앞에 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뜬 손주의 사진을 보니 도저히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황혼의 설렘에 인생 전부를 맡긴 제 삶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건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인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알람은 아침 7시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30분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난 작은 금 하나, 먼지 하나까지 다 외울 정도로 매일 아침이 똑같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뭘 할지 막막했습니다. 회사에 나갈 것도 아니고 만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견디면 되는 삶이었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경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관심 있게 봤을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적만 남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 한 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씹고 있는 건지 그냥 입에 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우유 한 모금 마시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탁 위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닦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지금은 냉장고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서랍 깊숙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편두통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을 때 받은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편두통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좀 만나시고 운동도 하세요. 혼자 계시면 안 좋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끝에 적힌 문장이 계속 눈에 밝혔습니다. 우울증 초기 증상 의심. 저는 그 진단서를 접어서 서랍 제일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 전략기획본부에서 일한 사람이, 숫자와 논리로 모든 걸 해결해온 사람이 우울증 따위에 걸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 회사 일, 아내의 마지막 모습,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이 뒤섞여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만 켜진 거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두통약을 찾아 서랍을 뒤졌습니다. 약통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TV에서는 홈쇼핑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건강식품, 안마기, 효도 상품, 노년층을 겨냥한 광고들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자 더 공허해졌습니다.
정적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67살 먹은 남자가 새벽에 혼자 울고 있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아들 지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지훈아, 주말에 시간 되냐?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혹시 놓쳤나 싶어 확인했지만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지훈의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손주 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다음에 뵐게요. 다음.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운하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 버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귀찮은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일로 바쁠 때 지훈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밖에 모르잖아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밖에 몰랐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와 회의만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 미라가 남긴 유서였습니다. 7년 전 병원 침대에서 떠나기 직전에 쓴 유서 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손 떨림 때문에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인간관계가 서툴 뿐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표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지훈이도 알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편지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불이 켜진 집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에는 가족이 있겠죠.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죠. 나는 아직 멀쩡한 사람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원님, 이번 주 특별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방문해 주세요. 골프.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연습장에 가서 공을 치는 것. 그곳에서만큼은 생각을 멈추고 스윙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공이 날아가는 걸 보면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골프채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또 봤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연습장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공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고무 매트 냄새와 골프공 치는 소리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자리는 구석 쪽 6번 타석이었습니다. 늘 치던 자리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채를 꺼냈습니다. 장갑을 끼고 공을 세팅했습니다. 스윙 자세를 잡았습니다. 전무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타석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단골 사장님이었습니다. 건설 자재 회사를 한다는 분이었습니다. 네, 집에만 있으니까요. 대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무님, 아직도 혼자 사세요? 재혼 생각은 안 하시고요?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식당 체인 사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제게는 가슴에 박히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웃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답답했습니다. 다시 공만 바라봤습니다. 스윙을 했습니다. 공이 날아갔습니다. 시원한 타구음이 울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시간쯤 공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정갈한 흰색 폴로티에 단정한 골프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프런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뭔가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자주 오는 사람인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공을 쳤습니다.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옆 타석으로 왔습니다. 8번 타석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채를 꺼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세련됐습니다. 항공사 승무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골프채를 잡는 손놀림도 능숙했습니다. 스윙 자세를 잡는 모습도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공을 쳤습니다. 깔끔한 타구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제 공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번 더 공을 치고 나서 잠깐 쉬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예전에 선수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차분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취미로 치는 사람입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러세요? 자세가 너무 좋으셔서요. 폼이 정말 깔끔하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장된 칭찬 같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냥 정년까지 회사 다닌 아저씨죠 뭐.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기뻤습니다. 저는 유서영이라고 해요. 여기 자주 와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이현준입니다. 현준 씨, 반가워요. 그렇게 첫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연습장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러다 스윙 자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골프채 브랜드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영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현준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운동 후에는 커피가 최고잖아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과 나누는 대화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야기를 따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연습장 건물 1층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이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현준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전 퇴직해서 그냥 쉬죠. 예전에는 대기업 전략기획본부에서 30년 일했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임원까지 하셨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쓸쓸해졌습니다. 퇴직 후 제 삶이 얼마나 텅 비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아내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워낙 바빠서 자주 못 봐요. 서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공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 나이 되면 누가 챙겨주는 한마디가 그립잖아요. 서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확히 제 마음을 건드린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과는 자주 만났습니다. 연습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도 몇 번 더 함께 마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옆 타석 사장님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전무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혹시 그 예쁜 여성분 때문인가요?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입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났습니다. 부정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전무님한테도 봄이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사장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준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네,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그럼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아는데 거기서 저녁 한번 같이 드실래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봤자 혼자 TV나 보다 잘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도 좋았지만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더 좋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서영이 제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 번호 저장해 드릴게요. 그녀가 직접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름 앞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였습니다. 약간 쑥스러웠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심심하면 전화해도 돼요.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영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이 반짝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서영과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4번씩 골프 연습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주말 라운딩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근교 골프장으로 함께 갔습니다. 카트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서영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 혼자 살아온 세월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결혼을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혼인 신고도 못 해보고 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현준 씨도 아내분을 여의셔서 그 마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골프장 풍경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서영과 마주 앉아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현준 씨,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는 와인바가 있는데 거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영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녁 때 도심 한복판의 작은 와인바에 갔습니다.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영이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현준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갑작스런 서영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요? 사람들은 저한테 차갑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아까 주차장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하시는 거 봤어요. 직원분한테도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작은 부분들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내 미라가 남긴 편지 속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인간관계가 서툴 뿐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묘한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저를 깊게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주말에는 이곳저곳 함께 데이트를 다녔죠. 한 3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서영과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서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미술관 같은 곳에 가본 지 20년도 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인상파 화가의 거예요. 빛을 표현하는 기법이 독특하죠. 서영이 작품을 설명해 줬습니다.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림보다 옆에 있는 서영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는 처음 와봅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같이 와요. 저도 혼자 오는 것보다 같이 오는 게 훨씬 좋아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걸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미술관을 나와 식사를 하러 잠시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1층 백화점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시계 매장 앞에 서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까르띠에 시계가 영롱하게 전시되어 있더군요. 와, 이거 진짜 예쁘네요. 언젠가 이런 거 한번 차보고 싶어요.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에이, 그냥 보는 거죠. 비싼데 어떻게 사요?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미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 시계 보여주세요. 서영이 당황했습니다. 현준 씨, 진짜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한번 차보세요. 직원이 시계를 꺼내 서영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잘 어울렸습니다. 서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현준 씨, 이거 너무 비싼데요?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사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그 시계를 샀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서영의 기쁜 표정을 보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기분이 정말 좋더군요. 그게 서영이라 더 행복했습니다. 백화점을 나오며 서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현준 씨. 이렇게 좋은 선물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요. 사달라는 의미는 정말 아니었는데. 별거 아닙니다. 서영 씨가 좋아하니까 제가 훨씬 더 기분이 좋네요.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서영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현준 씨.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카톡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진도 주고받았습니다. 다음엔 여기 같이 가요. 서영이 보낸 레스토랑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TV나 보다 잠들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밤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됐습니다. 서영을 만나러 가기 전에는 꼭 새 셔츠를 입었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머리 염색 좀 해주세요. 어머, 손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처음 염색하신다고 하시네요. 미용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염색을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젊어 보였습니다. 서영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골프 연습장 단골 사장님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전무님, 요즘 완전히 딴 사람 되셨는데요?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새로 입고 여자친구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냥 기분 전환 좀 하려고요. 부인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서영에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 같이 만나 보낼래요, 서영 씨? 예? 정말요?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죠. 아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어서요.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만나볼게요. 그렇게 서영의 허락을 받고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누구 좀 소개하고 싶어서. 누구요? 만나보면 알아. 토요일 저녁 시간 비워둬.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서영을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집 근처 식당에 셋이 모였습니다. 지훈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영과 함께 들어가자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아, 여기는 유서영 씨야. 요즘 알고 지내는 분이야. 안녕하세요. 유서영이라고 합니다. 서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서영은 밝게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지만 지훈은 거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지훈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핀테크 회사 다닙니다. 와, 요즘 잘 나가는 분야시네요.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서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 도대체 누구예요? 저분이 아버지한테 투자 같은 거 하래요? 저분이 아버지를 대체 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너는 왜 사람을 만나면 의심부터 하냐? 서영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제 말 그냥 듣지 마시고. 됐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야. 단호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영이 돌아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지훈이 인사만 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서영 씨. 우리 아들이 원래 좀 무뚝뚝해서. 괜찮아요.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할 수 있죠. 서영은 웃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현준 씨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서영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내일 만나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말과 표정이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서영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달콤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서영과 사귄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영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준 씨,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아직 제대로 말씀 안 드렸죠? 네, 젊었을 때 승무원 하셨다는 이야기만 들은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시니어 컨설턴트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서영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노후 준비, 건강관리, 요양시설 같은 걸 컨설팅해 드리는 일이에요. 아, 그런 일도 있군요. 네. 특히 요즘 프리미엄 실버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골프장이랑 의료시설을 갖춘 고급 요양시설이요. 서영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일 이야기를 할 때는 확실히 열정적이었습니다. 눈빛도 달랐습니다.
진짜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네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 정말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큰 투자자도 유치했고요. 잘 됐네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서영이 하는 일이 의미 있어 보인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준 씨, 내일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은데요. 그럼 제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사무실이요? 네, 강남에 있어요. 그냥 제가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구경하러 오시라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영의 일터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 한복판 고급 빌딩으로 찾아갔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프리미엄 시니어 라이프 컨설팅. 간판이 고급스러웠습니다. 금색 글씨가 빛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리석 프런트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았습니다. 유서영 이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아, 예약하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현준입니다.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현준 씨,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남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족감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예요. 서영이 족감도를 가리켰습니다. 골프장, 의료시설, 고급 주거 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명품 호텔 리조트 같았습니다. 세밀하게 디자인된 그림이었습니다. 와, 엄청 크네요. 네. 경기도 외곽에 지을 예정이에요. 의료진 상주, 24시간 케어 서비스, 골프장, 수영장, 레스토랑까지 다 갖춘 곳이에요. 설명을 듣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회계사님.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현준 전무님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김태수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삼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명함 재질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전무님께서 대기업 전략기획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보시면 어떠신가요? 회계사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족감도를 봤습니다. 숫자를 다루던 습관이 나왔습니다. 규모, 투자금, 회수기간 같은 것들이 머릿속으로 계산됐습니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시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이에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점이라 타이밍도 완벽합니다. 전문 용어들이 오갔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현황, 수익 모델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계약서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맡는다고 했습니다. 모두 전문가처럼 보였습니다. 의심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투자 구조, 수익 모델, 분양 계획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특정 금융 거래 정보, 사업 타당성 분석, 리스크 해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현준 씨, 다음 주에 투자 설명회가 있어요. 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 있어요. 투자 설명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만 모시는 자리예요. 현준 씨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가도 되나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오세요. 어차피 같이 저녁 먹으러 갈 거니까 전에 잠깐 들르셨다 가시라고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영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일주일 후 같은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옷차림도 괜찮았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 은퇴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에요. 저는 이현준입니다. 그냥 아는 분이 일을 하고 있어서 구경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노후 대비 겸 투자도 되니까요. 앞쪽에 50대로 보이는 남성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라고 했습니다. 다들 제법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떴습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비교, 수익 예측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래프도 깔끔했습니다. 30년간 전략기획 일을 한 저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의료와 요양 그리고 레저를 결합한 미래형 실버 리조트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자신감 있었습니다. 자료도 탄탄했습니다. 근거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서영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응접실로 갔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준 씨,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적이던데요? 잘 준비된 것 같아요.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서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현준 씨는 전략기획 전문가시잖아요. 저희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문위원요? 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물론 지분도 드릴 거예요. 지분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지분까지는 부담스러운데요. 아니에요. 현준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힘이 돼요. 전무 출신이시잖아요. 서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족감도가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영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자문위원, 지분,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 씨, 자문위원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현준 씨.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기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준 씨 경험이 저희한테 정말 필요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일을 한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문위원이 된 후 서영에게서 프로젝트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수익 예측표, 투자 구조도까지 빼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스프레드시트였습니다. 손가락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입주율을 분석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숫자였습니다. 리스크 계산도 애매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건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기존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서영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현준 씨, 이번 주말에 계약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계약이요? 네. 큰 투자자분이 계약하시는 날이에요. 현준 씨가 자문위원이시니까 자리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강남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에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투자 설명회 때 봤던 치과 의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도 보였습니다.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도장을 찍었습니다. 표정들이 밝았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현준 씨도 투자하시는 거 어때요? 자문위원이시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제가 무슨 투자를? 저는 자문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회가 될 텐데. 아쉽네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지. 저번에 소개시켜 주신 그분이랑은 어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도 신경 쓰고 있었나 봅니다. 잘 지내. 그분 일도 도와주고 있어. 일이요? 무슨 일이요? 실버타운 프로젝트. 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투자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 안 했어. 자문만 하는 거야. 다행이네요. 아버지,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왜?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던데.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금융사기 관련 업무 많이 봐요. 그냥 제발 조심하세요. 너는 왜 사람을 의심부터 하냐? 짜증이 났습니다. 아들이 서영을 의심한다는 게 불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석해 볼 테니까 자료 한번 보내보세요. 됐어. 나도 30년 넘게 이런 일 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어. 아버지. 지훈아, 서영 씨는 진심으로 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끊는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하는 줄 아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준 씨,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사무실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준 씨, 사실은요. 투자자 한 분이 갑자기 빠졌어요. 네? 왜요? 건강상의 문제라고. 그래서 투자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서영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요? 17억 정도요. 이 자금이 안 들어오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자금이 들어와야 계약이 진행돼요. 서영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현준 씨,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자문위원이시잖아요. 현준 씨가 투자해 주시면 지분도 더 드릴 수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전 재산이고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준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저도 제 전 재산 다 넣은 프로젝트예요. 그 말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서영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7억. 제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 아내와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지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버타운 투자 사기 패턴이 딱 이거예요. 하지만 곧 서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 간절한 표정.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서영을 모르잖아. 나는 알아. 서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기도 생겼습니다. 아들한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 씨,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현준 씨.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대신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고 싶어요. 당연하죠. 내일 사무실로 오시면 변호사랑 같이 검토해 드릴게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현준 씨, 괜찮으세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송금만 하시면 돼요. 핸드폰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전액 송금하시겠습니까?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괜찮아. 이건 투자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뒤에서 서영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현준 씨.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고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됐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17억 원 이체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계좌 잔액이 거의 0이 됐습니다. 멍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현준 씨. 이제 저희 주요 투자자예요. 서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17억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곧 수익이 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계약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영을 믿어. 하지만 묘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송금 후 이틀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서영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현준 씨 덕분에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마워요. 다행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공사 미팅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 서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현준 씨,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어요. 내일 미팅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됐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연락하기 힘들겠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화요일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음성사서함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영 씨,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불안이 커졌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연결음조차 없었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잃어버린 건가? 애써 다른 이유를 찾았습니다. 목요일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서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유서영 회원님 요즘 안 보이는데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저도 요즘 못 뵌 것 같은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요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 사무실로 갔습니다. 빌딩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즈. 다른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원래 시니어 라이프 컨설팅 있지 않았나요? 아, 그 회사가 나가고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젊은 직원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이번 주에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모르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경비실로 갔습니다. 15층에 있던 시니어 라이프 컨설팅 아세요? 아, 그 회사요?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런 건 저희한테 안 알려주거든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회계사, 법무사,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명함이었습니다. 하나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발신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고객님께서 발신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모두 똑같은 안내 멘트였습니다. 가짜 번호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했구나.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은행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17억을 송금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별도 상담실로 안내됐습니다. 계좌 추적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이미 송금된 돈은? 지점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송금된 지 며칠 지나셨죠? 이미 여러 계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거래 내역 확인밖에 없어요.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제 계좌에서 낯선 계좌로 17억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종이를 보는 순간 현실이 됐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당했구나. 사기. 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전무였어. 대기업에서 30년 일했다고 누가 믿겠어. 자책이 쏟아졌습니다. 스스로를 욕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었습니다. 바닥에 던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멍청한 놈. 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 지훈의 사진이 떴습니다. 손주 사진도 배경화면에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훈의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내 말이 맞았다고? 나는 멍청한 아버지라고?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집으로 갈게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겁이 났습니다. 지훈이 오면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지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침묵했습니다. 지훈아, 나 당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집이야. 바로 갈게요. 집에 꼭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얼굴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깨진 유리컵이 보였습니다. 흩어진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지훈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지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렇게 무너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훈이 저를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부축해서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훈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아, 나 17억 다 날렸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투자했어. 내 말을 안 들었어. 미안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화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아버지, 이미 물은 엎질러 졌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훈의 말은 달랐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다. 책임은 사기꾼한테 있는 거지 피해자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당한 거예요. 속은 거라고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 30년 넘게 회사 다녔다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당하다니. 너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말렸는데. 아버지,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수십 명을 속인 조직이라고요. 아버지 하나 어떻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아버지만 당한 게 아닐 거고요.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함께 범인 찾아서 반드시 복수해요. 제가 함께 할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원망 대신 위로를 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아들이 이제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지훈이 일어나 바닥에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계약서를 모았습니다.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빗자루를 가져와 바닥을 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다 컸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일단 경찰서부터 가요. 신고해야 해요. 지훈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옷을 챙겨줬습니다. 1시간 후 경제범죄 전담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17억이라고요? 네. 계약서는 갖고 계시죠?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형사가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서영, 아니 최미향. 이 사람 상습범이에요. 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어요. 근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거나 합의로 끝났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요. 형사가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한두 달은 기본이고요. 그럼 돈은 못 찾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력은 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세탁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계좌로 분산시켰을 거예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형사의 말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녁 때였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경찰도 힘들다는데? 제 회사 동료 중에 사설 탐정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직 형사 출신이래요. 이런 사건 전문으로 다룬대요. 사설 탐정? 네. 비용은 제가 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아, 너도 애들 키우고 살기 바쁜데. 아버지, 이번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제 말 듣고 한번 해보세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아. 집에 갈게. 안 돼요. 오늘은 저희 집으로 가세요. 수정이한테도 이미 말했어요. 지훈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따라갔습니다. 지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미안하다. 갑자기 와서. 아니에요. 자주 오셔야죠. 며느리가 슬리퍼를 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예쁜 것들. 많이 컸네.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베란다에서 돌아왔던 거였습니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며칠째 못 먹었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방 차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손주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고등어 구이였습니다. 아버님,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입맛 없으셔도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고맙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키기만 했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먹어요. 너도 못 먹었구나. 네. 아버지 걱정돼서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지훈이 젓가락을 건넸습니다. 같이 면발을 집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너랑 마주 앉아 라면을 먹는 게 고맙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해요. 그래. 꼭 그러자.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더 이상 무서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극복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일찍 나갔습니다. 회사에 가기 전에 탐정을 만나고 온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집에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탐정 만나러 가요. 시간 되시죠? 그래, 가보자. 제가 오후 3시에 모시러 갈게요. 다음 날 지훈과 함께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빌딩이었습니다. 5층에 올라갔습니다. 영어로 된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였습니다. 경찰 출신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조광진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받아서 봤습니다. 경력이 화려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경력, 성격, 생활 패턴, 투자 성향까지요. 왜 그걸 물어보시나요? 사기꾼들은 피해자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 패턴을 역으로 추적해야 범인을 찾을 수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직, 퇴직 후 생활, 서영과의 만남, 투자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진이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피해자 프로필 분석, 접근 장소 선정, 관계 형성, 투자 제안, 실행, 잠적. 각 단계마다 세부 사항을 적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하나하나 맞춰보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의 결합 패턴입니다. 외로운 중년 남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죠.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이 패턴으로 수십 명이 당해요. 모두 비슷한 프로필이고요. 강진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였습니다. 읽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골프 연습장, 비슷한 나이, 비슷한 금액,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증언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먹고 가요. 칼국수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지.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칼국수집이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나왔습니다. 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지훈도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한 거잖아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료 분석 끝났습니다. 오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지훈과 함께 다시 탐정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골프 연습장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영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시간대 영상입니다. 서영이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게 했던 것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스윙을 봐주고 팔을 살짝 터치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남성도 피해자예요. 6억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날이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총 5명의 남성과 접촉한 게 확인됩니다. 모두 60대 중반,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상을 보는 내내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만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적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강진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었습니다. 유서영이라는 이름은 가짜입니다. 본명은 최미향 57살입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영, 아니 미향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다르고 옷차림이 다른 사진들이었습니다. 과거 전과 기록입니다. 화면에 범죄 이력이 떴습니다. 2018년 요양원 투자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2020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로 기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 2022년 재원 컨설팅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도주. 목록이 길었습니다. 상습범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나요? 그걸 찾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패턴이 있어요. 범행 후 한 달 정도는 잠적하다가 다시 같은 수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또 누군가를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강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타 지역 골프장 연습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올라오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연락은 한 상황이고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같이 가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토요일 강남의 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4명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치과 원장이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억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저는 대전에서 식당을 했습니다. 8억 날렸어요. 60대 후반 남성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중소기업 했습니다. 12억입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항공사 사무장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저도요. 시니어 컨설턴트라고. 듣고 있자니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창피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이렇게 뻔한 수법에 당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모두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부산 치과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강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시 나타나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미향은 곧 다음 타깃을 물색할 겁니다. 우리가 가짜 타깃을 만들어서 접근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조자가 필요해요. 돈 많은 중년 남성, 외로운 사람처럼 보여야 해요. 그때 인천 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만 대표님. 식품회사 하시는데 요즘 어려워서 투자처 찾고 계세요. 연락 가능하세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흘 후 우상만을 만났습니다. 61살 지방 중견식품회사 대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진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해야 하죠? 그것도 사기꾼을 상대하는 건데. 상만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계속 범행을 반복할 겁니다. 우 대표님처럼 간절한 분들이 언젠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강진이 설득했습니다. 대표님이 진짜처럼 한 번만 연기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사례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상만이 망설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 대표님, 저는 17억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었죠.
근데 한순간에 다 날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나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여자를 잡아야 해요. 다른 사람이 또 당하기 전에. 상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 주셔야 해요. 당연합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진행할 겁니다. 강진이 확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작전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먼저 우 대표님이 골프 연습장에 다니세요. 혼자 외로워 보이게. 명품 시계를 차고 여유 있어 보이는 옷을 입으세요. SNS에 투자 관련 글을 올리세요. 노후 준비, 새로운 사업 기회 같은 내용으로 하나씩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최미양이 접근하면 호응하세요. 하지만 너무 쉽게 넘어가면 의심할 거예요. 적당히 고민하는 척, 망설이는 척 하세요. 그리고 이걸 착용하세요. 강진이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단추처럼 생긴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녹음과 영상이 동시에 됩니다. 증거 확보용입니다. 이런 게 다 있네요. 상만이 감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최종 계약 순간입니다. 송금 직전에 경찰이 급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잡는 거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상만은 골프 연습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지훈 그리고 강진은 뒤에서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꼭 잡아야 해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강진이 말했습니다. 잡을 겁니다. 반드시. 저는 다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영이 아니 미양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상만이 골프 연습장에 꾸준히 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저와 지훈, 강진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진이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요. 이 여자는 신중해요. 나흘째 되던 날 드디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기요. 저 여자. 지훈이 가리켰습니다. 연습장 입구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영 아니 미양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은 참아야 해요. 강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양이 연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타석으로 갔습니다. 상만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계산된 우연이었습니다. 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스윙이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후 상만이 쉬는 척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미양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시작됐네요. 강진이 중얼거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미양이 상만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골프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깜빡하고 드라이버를 안 가져왔어요. 연습된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아, 네. 쓰세요. 상만이 골프채를 건넸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서영이라고 해요. 우상만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제가 당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틀 후 강진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우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커피 한잔 하자고요. 빠르네요. 이 여자는 타이밍을 잘 잡아요.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일주일간 둘은 계속 만났습니다. 골프장, 카페, 레스토랑.
상만은 매번 단축 카메라를 착용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오늘 사무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상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예정대로 가세요.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요. 강진이 지시했습니다. 강남 빌딩 12층. 새로운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헬스 리조트 컨설팅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상만이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근처 카페에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만 씨. 미양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치가 떨렸습니다. 와, 사무실 정말 좋네요. 감사해요. 앉으세요. 회의실이었습니다. 촉감도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헬스와 요양을 결합한 프리미엄 리조트예요. 요즘 건강 산업이 뜨잖아요. 미양이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말했습니다. 정장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짜 회계사, 가짜 법무사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직이 바뀐 거였습니다. 우 대표님 같은 분이 함께 하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미양이 상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담았습니다. 2주일 후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최종 계약일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강진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형사들이 주변에 대기했습니다. 상만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는 위조 잔고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30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협조해준 가짜 서류였습니다. 상만 씨, 오늘 최종 계약하시는 거죠? 미양이 웃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상만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양의 눈이 빛났습니다. 돈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와, 30억.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상만이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천천히 읽는 척 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양이 펜을 건넸습니다. 그때 상만이 떨어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긴장한 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양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 네. 그냥 긴장돼서요. 당연하죠. 큰 돈이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미양이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상만이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송금만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상만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쪽이에요. 미양이 가리켰습니다. 약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만이 화장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카페에서 지켜보던 강진이 경찰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출동하세요. 형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상만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송금하시죠. 미양이 재촉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급해 보였습니다. 네, 지금 할게요. 상만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을 화면에 댔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미양의 얼굴에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양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왜 이러시는 게요, 정말. 미양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말해주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가짜 회계사와 법무사들도 체포됐습니다. 모두 수갑을 찼습니다. 형사가 미양을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로비로. 빌딩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전날 언론사에 제보한 거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피해액 100억 원 추정된다는데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사기치신 건가요?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양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모든 걸 담았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그래, 진짜 해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상만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돕겠다고 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모였습니다. 모두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우리 이제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 부산 치과 원장이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봐야죠. 경찰이 은닉 재산을 추적할 겁니다. 강진이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였습니다. 부산 치과 원장, 대전 식당 주인, 인천 기업 대표가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미양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봤던 그 세련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최미양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건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해자는 43명, 총 피해액은 120억 원에 달합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33명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양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부산 치과 원장이 먼저 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6억을 잃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여행이라도 다니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아내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다음은 대전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빚까지 졌습니다. 8억을 투자하려고 대출받았거든요. 지금 식당 문 닫고 일용직 일하고 있습니다. 60살에 건설 현장 다니고 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목소리에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미양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17억을 잃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했던 저축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피고는 제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외로움에 목말랐던 저를 사랑하는 척하기 바빴죠.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배신감입니다. 사람을 믿었던 제가 바보 같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미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미양이 끌려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닉 재산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얼마나 찾았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총 4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아서 안분해야 할 것 같네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절반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쓰였거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해외로 빠져나간 돈도 있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강진도 미리 말해줬습니다. 남은 그거라도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법원 절차 거쳐야 해서 몇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큰 기대는 안 했어.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했을 겁니다. 이게 다냐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았잖아.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지훈이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갑자기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노인 법률 및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강연자를 찾고 있는데요.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왜 저한테? 네. 어르신 사건이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또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제 실패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민센터 강당에 섰습니다. 5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년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17억을 사기당한 바보입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공감하는 웃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 다녔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당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움, 서영과의 만남, 골프 연습장, 달콤한 데이트, 투자 제안, 17억 송금, 사기 발각, 추적, 체포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제발 외로움이 눈이 멀어 저 같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는 마십시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세요. 아들, 딸 말 들으세요. 귀찮아도 들으세요. 저는 아들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워도 조심하세요. 황혼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세요. 강연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제 실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훈의 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주말마다 가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도 저를 기다렸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었습니다. 지훈, 며느리, 손주 둘, 그리고 저까지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큰 손주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동생,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 칠했습니다. 우와, 잘 그렸네. 할아버지 닮았어? 네. 할아버지 안경 그렸어요. 여기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요양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같이 살아. 작은 손주가 말했습니다. 천진난만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안 가. 너희랑 같이 살게.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금융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뉴스는 그만 보자. 밥이나 먹자. 네, 아버님. 국 더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다시 식탁에 집중했습니다. 손주가 밥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닦아줬습니다. 지훈이 반찬을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던 건 어쩌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인간관계가 서툴 뿐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 알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당신 말 뜻을. 혼잣말을 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댔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였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편지를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